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워스 앤 윌킨스의 최신형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 BMW 1966년 설립됐죠? 그렇죠. 예, BMW가 근데 잘 이렇게 그들의 그 역사의 그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요, 중간중간에 좀 특이한 버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보면은 특히 그 중에서 시그니처 에디션이 눈에 확 띄어요. 근데 시그니처 에디션만을 따로 모아서 보면은 그들만의 좀 독특한 모델들이 중간중간 막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김표님, 시그니처 모델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죠. 그쵸. 25주년 맞았던 1991년에 실버 시그니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부 배선을 은선을 써갖고 이제 실버 시그니처라고 이름을 맞아요. 붙였는데 네. 그때부터 시그니처에 대한 BMW의 애정 그리고 애호가들의 어떤 그 존중 이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만 그냥 시그니처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BMW는 뭔가를 집어넣어요. 새 거를. 그 새 거를 집어넣고 나서 시그니처 모델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일반 상용 버전으로 바통을 넘겨주는 그렇죠. 그런 패턴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저는 실버 시그니처를 제가 아는 형님이 좀 오래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모델은 매트릭스 뭐 805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완전히 한 단계 쫙 올라선 그런 성능을 보였었고, 보면은 일단은 네트워크가 내부에서 분리됐고, 그 다음에 내부 배선이나 뭐 그 내부 소재 이런데 은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렇죠. 실제 들어보면 은이 들어갔을 때 은선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폴폴 나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나오죠. 5주년 단위로 계속 나왔어요. 30주년 실버 시그니처 30이 또 있었죠. 그렇죠. 2001년에 시그니처 800. 이게 이제 35주년으로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2006년 40주년에 실버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2020년에 특이하게 700 시리즈에서 시그니처가 2개 모델이 나왔죠. 올해 드디어 마침내 이 D4에서 시그니처 2개 모델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코난님하고 저 옆에 있는 요 2개 801, 805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그러니까 BMW의 어떤 그 설계나 공법이나 이런 거에 어떤 전환점,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미리 뭔가 이렇게 선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마다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800 시리즈가 예전에 이제 노틸러스 800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800 다이아몬드 시리즈로 진화하잖아요. 그 중간에 D1, D2, D3까지는 시그니처 버전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D4에서 갑자기 이제 시그니처 버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D 시리즈 중에서는 그러니까 22년 만이죠. 그러니까 2001년에 나왔고 2023년에 나온 거니까요. 22년 만에 이제 시그니처 버전이 나온 거죠. 네, 정말 간만에 맛보는 BMW의 시그니처 버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800 다이아몬드 D4의 시그니처 버전은 2가지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805 D4 시그니처, 그 다음에 801 D4 시그니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그니처 버전은 모니터 북쉘프 하나, 그 다음에 플로어 스탠딩 중에서 최상급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그니처 버전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규칙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801 D4 시그니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냥 제가 기존 801 D4, D4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3웨이고요. 트위터 하나, 미드레인지 하나, 베이스 오퍼 2개. 3웨이 4 스피커 구성이고요. 트위터는 다이아몬드 진동판을 사용을 했고, 미드레인지는 컨티뉴um 드라이버. 그리고 밑에 베이스 우퍼는 에어로포일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새롭게 개발된 이런 드라이브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닥면에 이제 포트가 있고, 그럼 저음 반사형 타입이고요. 그 D3 버전과 달리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트위터 테이퍼드 튜브 뒤로 상당히 길어졌다는 거. 그리고 미드레인지를 담고 있는 터빈 헤드 하단에 이제 베이스 모듈의 상단이죠. 그거에 이제 위에 알루미늄 판으로 다 깔고, 그 위에 또 코놀리
가죽을 예, 멋있게 입힌 뭐 이런 모습들. 네, 여기서 근데 시그니처 버전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김표님 어떤 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얼핏 따져보면 한 6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일단 마감이 바뀌었어요. 네. 색깔이 확 띄니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미드나잇 블루 메탈릭과 국내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캘리포니아 벌 글로스라는 그러니까 네. 얼룩덜룩 그 호피 무늬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네. 그렇게 2가지 이제 마감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감만 바꾼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에 들어간 게 최소한 제가 꼽아본 게 5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저는 10인치 우퍼가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마그넷의 어떤 구조라든지 디자인 이것도 바뀌었고, 네. 그다음 바스켓도 바뀌었고, 바스켓 설계도 바뀌었고. 그렇죠. 이 저음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게 어차피 이제 우퍼니까 네. 우퍼를 손을 대면은 음이 확확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아태지역 이게 바우스 메이킹스 담당자가 와서 이제 PT를 하는데 그 뭐 상당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덕턴스를 굉장히 낮췄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덕분에 이제 노이즈나 뭐 이런 것도 낮추고 뭐 선형성을 증대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트위터 네. 쪽에 그릴 있잖아요. 예. 그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릴 자체가 좀 얇아진 거죠, 두께가. 그렇죠. 그래서 구멍이 좀 더 커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제 고음의 어떤 좀 더 수월하게 확산성. 예,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D3에서 D4로 오면서 가장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인클로저에서는 이 탑플레이트 베이스 모듈과 터빈 헤드 중간에 그렇죠. 예,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베이스 오퍼의 어떤 진동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로 전달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 부분이 이제 원래 D4에서도 D4 오리지널 버전에서도 이제 알루미늄을 깔고 그렇죠. D3에서는 없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죽 입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알루미늄 상판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공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게끔 네. 되게 이제 복잡하게 좀 네. 디자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상당히 독특한 문양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크로스오버도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커패시터가 없었던 게 이제 붙었어요 보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이게 3웨이 스피커니까 네. 이 크로스오버의 중요성은 정말 뭐 엄청 크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손을 좀 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저는 바닥면에 있는 그 포트, 네. 그 포트를 통째로 완전 다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잘 아시겠지만 포트 노이즈라든지 네. 저음의 어떤 튜닝할 때 나오는 디테일 네. 이런 게 확 바뀌어지기 때문에 네. 얘네가 그러니까 D3에서 D4 나올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게 BMW가 그랬어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숙한 스피커다.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했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시그니처는 그 정숙도 플러스 해상력 아, 네. 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포트, 그러니까 저음 반사형 스피커들 보면은 뭐 앞이나 뒤나 뭐 하방 이런 쪽에 이제 포트를 마련하는데 포트에서 나오는 노이즈라든가 피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저역 쪽 에너지와 포트 쪽 이제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막 피크가 많이 뜨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청감상으로도 잘 느껴지거든요. 저역이 좀 불편하고 너무 과대 부스트가 된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포트가 어떻게 보면은 네. 관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소리는 관을 나올 때 네. 소리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네. PD도 그렇고 그렇죠. 뭐 각종 플러스 악기가 다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네. 포트도 하나의 그 관으로 봤을 때 네. 언제든지 그 공진 주파수라든지 네. 그 튜닝 주파수가 결국 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는 결국 노이즈니까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포트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이 관리는 정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801 디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그니처 버전이 이전 버전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은 기존의 801 디퍼는 뭐 별로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버전도 좋지만 상당히 세밀한 부분에서 좀 더 향상을 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격은 당연히 올랐고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고민 중인데요. 네. 예, 저는 D4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네, 60개월 할부. 예, 그러니까 지금 시그니처 버전은 조금 부담되고요. 그래. 예,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 D4보다는 역시 점의 해상력이라든지 네. SMB 이런 거에서 네. 좀 앞서지 않았나. 네. 네, 좀 내적 갈등이 있긴 한데 현실과 타협을 해서 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의 이제 공식 임피던스는 8옴이고요. 감도는 90dB, 뭐 오리지널 버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주파수 응답 구간은 최저 15Hz예요. 15Hz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청 한 개의 딥베이스보다 더 내려가는 예, 구역이죠. 진짜 역대급이죠. 15Hz면은 네. 진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몸으로 이제 바닥으로 막 타고 오는 저역이죠, 사실. 그렇죠. 15Hz가 테스트하면은 못 들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음도 역시 이제 28kHz까지 뻗는데 네. 좀 나이 들수록 뭐 한 17kHz, 13kHz에서 끊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고음이라는 거는 가청을 벗어나도 배음이라든지 네. 공간감이라든지 앰비언스에서 네. 이게 이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봤고 이제 실제 음질을 들어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사운드를 들려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요. 일단은 소스기기로 여기 중앙에 보이는 린 클라이맥스 DSM, 린의 플래그십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앰프는요. 클라스의 델타 프리, 그리고 똑같은 델타 시리즈의 모노블럭 파워 앰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가 좀 음악을 좀 녹음을 했습니다.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Busted frame on a myth and a legend. A pretty face too hard to mention now. Needed little lady took a gamble in mayhem. Had to place a bet before the horse came in. And all your love turned into passion, turned into passion. 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사라케이의 곡이에요. 사라케이, 스톡피쉬 레이블, 독일의 레이블인데 이쪽에서 많은 고음질 녹음들을 많이 탄생시켰고, 실제 바우스 & 윌킨스의 예전에 그 샘플러 CD가 있었어요. 그쪽에도 이 스톡피쉬 쪽 레이블의 음악들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틀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전체적인 밸런스, 맞아요. 바우스 & 윌킨스는 예전부터 사실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이유가 정말 이 밸런스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컬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리고 밸런스라는 게 이제 대역 밸런스도 있지만 이게 토널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톤 밸런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 같은 걸 딱 들어보면은 정말 그 가수의 딱 그 목소리, 맞아요. 정확한 그 목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리얼한 그런
그렇죠. 기타 소리 예. 그런 부분들 뭐 여러 면에서 정말 정확하고 선명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이 평가 항목이 한 10개면은 예. 10개가 정말 거의 최고 점수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첫 곡 들으면서 어느 생각까지 저는 들었냐면요. 스피커가 좀 얄밉네?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잘했어. 코난이 말한 것처럼 네. 밸런스, 어떤 또 디테일, 네, 음색, 디테일, 그다음에 파워, 이미지, 사운드 스테이지 네. 이런 게 보통 이제 스피커는 얘가 이런 게 눈에 띄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장점이 탁탁 캐치가 되는데 얘는 진짜 두루. 모든 걸 잘하는 정말 전 과목 다 수 맞는 네. 우등생? 그래갖고 뭐 네. 이제 상위 한 1% 그러니까 네. 좀 얄미운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하지만 이제 그 오디오 파일이나 저희 이제 오디오 리뷰어 입장에서는 네. 역시 B&W가 특히 이제 이 800 시리즈가 네. 정말 2005년부터 이제 뭐 계속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갈고 닦고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요번에 또 시그니처니까 네. 또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걸 또 집어넣고 해서 네. 정말 얄미울 정도로 개선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개선된 부분들이 사실 겉으로는 막 확 보이지 않는 내부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는 저 에어로포일, 우퍼의 뭐 마그넷, 뭐 바스켓 뭐 이런 쪽의 설계인데 과연 저역 쪽이 어떤 소리를 내줄지 궁금했는데 한번 저역 쪽이 좀 강조된 이런 음악을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rouble's what you're in. Trouble you're in that dress that's as black as my heart on this train. Trouble's what you're in. Trouble you're with those lips that's as red as the blood in my veins. Trouble, you know it. Trouble. 네, 핑크의 곡입니다. 이 곡 저도 이제 중저역 쪽 테스트할 때 좀 많이 듣는데 일단은 저역 쪽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깊이 있게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 원래 버전, 오리지널 버전도 좋지만 시그니처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15헤르츠고 예. 역시 10인치 우퍼 두 발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넘사벽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게 이거는 뭐 300, 500W짜리 액티브 서브 우퍼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토널 밸런스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딱 배팀을 주고서 네. 딱 뱉어내는 그 저음의 어떤 깊이감, 그 다음에 양감, 네. 밀도감 이런 게 이거는 액티브 서브 우퍼는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대체 불가의 경지구나. 네. 예, 그리고 이 10인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0인치 우퍼 이 예. 두 발 조합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역 쪽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총체적인 부분들을 알아볼 만한 좀 대편성 교향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녹음한 거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오스모 벤스케와 미네소타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말러 6번 1악장인데요. 이거 얼마 전에도 한번 들었죠? 그렇죠. 그때는 호은 스피커로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런 대편성을 들으면 확실히 이 대형기에, 그리고 바우스 앤 윌킨스가 추구하는 그 사운드의 여러 가지 특질들 중에서 이런 정의감, 그리고 그렇죠. 디테일, 디테일 중에서도 이너 디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녹음의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부 속 깊은 그렇죠. 진짜 야금들에서 가장 센 강음까지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다 표현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내믹 레인지 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디테일, 캐치 능력도 그렇죠. 돋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디오에 빠지게 된 이유도 무대가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각 악기들이 이쪽 저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에 솔직히 빠진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놀라죠. 처음에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스피커 두 개로 두 짝으로 이렇게 3D가 펼쳐지고 손에 잡힐 듯이 이미지가 딱딱 떠오르는 그 모습에 매료되어하고서 이제 이 스피커도 사고 앰프도 산 거잖아요. 그러한 그 어떤 놀라움, 그 매직 이런 게 지금 여기서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우스 앤 윌킨스의 801D 시그니처, 805D4 시그니처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제가 아는 엔지니어 중에 그 사운드 미러 코리아의 황 감독님이 이 D4 버전 나왔을 때 바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메인은 801D4고 그 센터로 802D4를 쓰시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가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종로 쪽에 두 번째 스튜디오를 내셔가지고 거기서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엔지니어 분들이 음악을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제 모니터링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리뷰어랑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음향적인 부분,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어떤 자기 시스템으로 계속 평가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면에서 다시 또 이제 801D4 시그니처까지 이제 들어보니까 역시 굉장한 스피커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번 달,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롯데백화점 명동점에서 이제 본점에서 그 프라이빗 시청회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으신 분이 첫 곡 듣자마자 박수를 치셨어요. 그때 저도 이제 시연자 입장에서 충분히 박수 칠 만한 소리다. 되게 감동하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이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뷰하면서 뭔가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시청을 하면서 뭔가 단점을 잡아내려고 그러는데, 단점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스피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